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겪었던 그 무더운 여름날의 일이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의문스러울 만큼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8월 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기상캐스터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한말자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태우와 며느리 다현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 무더운 날 다현이가 빨래 바구니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햇볕이 정말 좋네요. 옥상에 널면 금방 마를 것 같아요. 빨래 바구니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불 두 채와 두꺼운 수건들, 그리고 온갖 빨래들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깥 날씨가 워낙 더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덥다고 말하기가 서망 어려웠습니다. 괜히 트집을 잡는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층층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미 등에는 땀이 흠뻑 젖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집 안은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실에서는 다현이가 시원한 차림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안 가시죠? 빨래가 다 마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다현이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저는 서둘러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치 화덕 안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콘크리트 바닥은 달궈져서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도 발바닥이 따끔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빨래줄이 높이 달려 있어서 키가 작은 제가 널기에는 팔이 아팠어요. 평소에도 힘들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 어려웠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정수리를 내리쬐니까 어지럼증까지 났거든요.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옥상 문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였습니다. 철컥. 문이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이 잘 안 열리는 줄 알았어요.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밀어보고 당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잠긴 거였어요. 다현아, 다현아.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태양은 정점에 있었고 옥상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저는 벌써 입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이웃집을 향해서도 소리쳐봤지만 한낮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은 방에 두고 온 상태였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고 뜨거운 햇볕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빨래를 널었던 자리에라도 앉으려고 했지만 콘크리트가 너무 뜨거워서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래층에서 다현이가 분명히 제가 옥상에 올라간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러 오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혹시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다고 그저 깜빡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더 흘렀고 저의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갔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옥상에서 구사일생으로 내려온 뒤 저는 며느리 다현이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이제서야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어머니,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8월이 끝나가는 어느 저녁, 다현이는 거실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마치 큰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태우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젊은 부부가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 순간 다현이가 에어컨 전원을 완전히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에어컨 없이 지내요. 선풍기도 전기 많이 먹으니까 저녁에만 잠깐씩요. 9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니까요. 며칠 뒤에는 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도세도 만만치 않아요. 냉장고에 물 채워두시면 그것만 마시세요. 정수기는 하루에 한 컵씩만요. 다현이는 냉장고 문을 열어 보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물통은 하루 종일 마시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500ml 생수병 1개 정도의 양이었거든요. 목마르시면 수돗물 드세요. 우리나라 수돗물은 안전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현이 자신은 여전히 정수기 물을 컵에 가득 따라 마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빨래 문제였어요. 어머니, 세탁기 돌릴 때마다 물값, 전기세 다 나가요. 어머니 옷은 손으로 빨아서 옥상에 널어주세요. 다현이는 제게 작은 빨래 바구니와 비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72살 제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에요. 햇볕에 말리면 더 뽀송뽀송해져요. 건조기보다 훨씬 좋아요.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다현이는 제가 입었던 옷뿐만 아니라 이불 커버, 침대 시트까지 모두 손빨래로 식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하시니까 더 깨끗해질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힘들다고 말씀드려도 다현이는 늘 이런 식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80살인데도 빨래 다 손으로 하세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옷과 태우 옷은 여전히 세탁기로 돌리더라고요. 저만 빼고 말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현이는 요즘 쌀값이 너무 올랐다며 제 밥그릇에 밥을 조금씩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랬어요.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트륨 줄이는 게 좋다며 국물도 조금씩만 주고 단백질 과다 섭취 주의라며 고기도 작은 조각 몇 개만 올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태호가 집에 있을 때는 다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죠. 어머니, 에어컨 틀까요? 더우시죠?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 다현이인지 아니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우 앞에서 다현이는 정말 효부였거든요. 제게 물 한 컵 더 따라주고 방석도 가져다주고 과일도 깎아주면서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 하시는데 전 괜찮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태우는 우리 다현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데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하루는 정말 목이 말라서 냉장고 물을 다 마셨더니 다현이가 하루 종일 물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수돗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어머니 정수기 물 아껴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라며 눈을 흘기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하지만 곧 제 자신을 탓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다현이가 평소보다 훨씬 큰 빨래 바구니를 제 앞에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대요. 빨래 널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 바구니 안에는 이불 2채와 베개 커버, 그리고 온 가족 옷가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다현아,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힘드시면 2번에 나눠서 올라가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현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겪는 일이 그냥 평범한 며느리와의 갈등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시어머니들도 많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옆집 순자 언니는 달랐습니다. 말자야, 요즘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혹시 무슨 일 있니? 벌써 3번째였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요.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는데 2번째엔 괜찮다고 대답했고 이번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순자 언니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내 집에서 내 아들과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외롭고 무력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말자야, 혹시 다현이가. 순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던 그 순간 아래층에서 다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또 어디 가셨어요? 빨래 개야 되는데. 저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순자 언니도 그 모습을 보고 뭔가를 눈치챈 듯 했어요. 그날 밤 순자 언니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순자 언니가 늘 자랑하던 아들이죠. 민수야,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음 날 오후 순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말자야, 혹시 괜찮다면 우리가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도움이요? 요즘에는 작은 카메라로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대. 민수가 하는 일이거든. 혹시나 해서 말인데 만약 다현이가 어머니한테 좋지 않게 한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카메라요. 내 집에요. 하지만 순자 언니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니, 그게 괜찮을까요? 몰래 카메라 같은 걸. 말자야, 이건 내 집이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증명하는 거야. 나쁜 게 아니라고. 순자 언니의 아들 민수는 생각보다 신중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상황을 살펴본 뒤 아주 작은 카메라 3개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 카메라들은 동전만 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요. 거실 구석 책장 뒤, 계단 중간 화분 옆, 그리고 옥상 입구 문틀에 설치할게요. 이렇게 작은 게 정말 촬영이 돼요. 네, 요즘 기술이 정말 좋아졌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화도 자동으로 됩니다. 민수는 제 낡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주고 사용법도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집 안 곳곳이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 만약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순자 할머니나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 영상들은 모두 저장되니까 증거가 될 거예요. 카메라가 설치된 첫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붙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연이가 에어컨을 틀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저는 더운 방에서 이 작은 화면을 보고 있었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제가 제 집의 구경꾼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든든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겪는 일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순자 언니는 매일같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말자야, 오늘은 어땠어? 혹시 이상한 일 없었고? 아직은 괜찮아요, 언니. 그런데 이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그래, 이제 뭔 일이 있어도 증거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카메라가 정말 필요할지 반신반의했습니다. 다연이가 심하긴 하지만 카메라까지 설치해야 할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특히 더웠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38도까지 오를 거라고 했거든요. 다연이는 아침부터 빨래 바구니에 이불까지 가득 담아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불도 좀 말려주세요. 요즘 눅눅해서요. 평소보다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다연이가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카메라가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저 한말자는 아침 뉴스에서 오늘 체감온도 41도라는 앵커의 목소리를 들었죠. 어머니, 오늘 이불 빨래 좀 해주세요. 옥상이 뜨거워서 금방 마를 거예요. 며느리 다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맞추는 그녀의 손가락이 보였죠. 제가 있는 부엌과 거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은 거실까지만 부엌에 저는 벌써 땀이 흘렀죠. 이불이요? 이 더위에? 네, 손님 오신대요. 깨끗해야죠.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님이 온다는 소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묵묵히 빨래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겨울 이불 2채, 여름 이불 3채, 베갯니까지. 평소보다 2배는 무거웠죠. 그리고 옥상 문고리가 좀 이상해요. 안에서 잘 안 열리더라고요. 나올 때 조심하세요. 다현이가 덧붙였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 했죠. 4층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옥상문을 열자 폭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죠. 빨랫줄에 이불을 넣는데 온몸이 젖었습니다. 마지막 이불을 널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현이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전 안심했죠. 그런데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빨리 문으로 달려갔지만 손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현아, 문이 안 열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죠. 전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문은 뜨거웠고 제 손바닥이 데일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늘을 찾았지만 옥상엔 그늘이 없었습니다. 물탱크 그림자에 겨우 몸을 숨겼지만 그마저도 태양이 움직이며 사라졌죠.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옆집도 앞집도 모두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켰겠죠. 제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앉아있던 몸이 옆으로 기울었죠. 콘크리트 바닥이 등을 찢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들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남은 힘을 짜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저를 안아들었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문이 잠겼어.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태호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이걸 좀 보세요. 화면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순자 씨가 설치해준 카메라였죠. 영상 속에서 다현이가 옥상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뭔가를 끼우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죠.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거실이었습니다. 다현이가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TV에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죽어가는 동안 이건 살인 미수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야.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순자 아주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물도 못 드시게 하고 밥도 굶기고. 태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4살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경찰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영상을 본 형사님이 말했죠.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이자 살인미수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전 태호를 받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날 밤 다현이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이 시킨 일이라는 것도 드러났죠. 며느리 휴대폰엔 오늘 확실히 해. 병원 가면 치료비 나간다는 문자가 있었답니다.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가, 그리고 순자 씨 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렸다는 걸요. 태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랑 둘이 살아요. 편안하게 사세요. 제가 잘할게요. 72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날은 가장 차가운 배신을 확인한 날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5 정의의 후폭풍 카타르시스와 메시지. 저는 한말자입니다. 그날 이후 1년이 지났네요. 경찰이 왔을 때 며느리 다현이는 뻔뻔했습니다. 제가 왜 문을 잠가요? 순자 씨 아들이 태블릿을 보여줬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죠. CCTV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문 잠그는 모습, 비웃는 표정, 에어컨 바람 쐬며 커피 마시는 장면까지. 태호가 무너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검찰 조사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현이와 친정어머니의 카톡. 생명보험금 3억이면 준서 대학까지 해결돼. 여름에 확실히 해.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피고인 민다현 징역 3년. 친정어머니도 집행유예. 태호는 즉시 이혼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엔 평화가 왔습니다. 손자 준서와 태호 그리고 저. 할머니 된장찌개 해주세요. 그래, 준서 좋아하는 거. 냉장고엔 시원한 물, 에어컨도 마음껏.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순자 씨는 매일 요구르트를 가져다 줍니다. 민수 씨 덕분에 살았어요. CCTV가 없었다면, 순자 씨가 없었다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노인학대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참지 마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배 12에 도움 요청하세요. 이웃이 있습니다. 악행엔 대가가 따릅니다. 다현이는 감옥에, 그녀 어머니는 손가락질 받으며 삽니다. CCTV 몇 분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어제 태호가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힘들까 봐. 손자가 말합니다.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평범한 일상이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시원한 물, 가족의 진심.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을 겪고 나니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이웃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을 겁니다.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같은 아픔 겪는 어르신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나요? 어떻게 도움 주거나 받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